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이춘재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떻게 좀 이 폭염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힘들지 않나요? 네.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덥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기 네. 바라고요. 네. 네. 오늘 요 얘기부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에 타청 직무대리 검사 원대 복귀를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제 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시고 적절한 그 조치 지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리 검사가 뭐예요? 직무대리 검사는 원래 소속청이 예를 들어 부산지검인데 그 소속청이 이제 거기에 근무하는 인사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라고 그쪽 소속청을 바꾸는 직무대리.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수사 때문에 뭐 검사 추가 파견 받았다 보통 이럴 때. 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는 이제 주로 공판 관여. 그러니까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직관은 직접 관여의 줄임말, 직수는 직접 수사의 줄임말. 저는 직관에서 갑자기 스포츠가 생각이. 네네, 뭐 직관적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직접 관여.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한다라는 그 직관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있으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인사발령이 부산지검으로 나갔고 가 있는데, 맞습니다. 공판이 진행이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재판 때문에 계속 올라오기 뭐하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와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원래 소속청에서만 직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대리 발명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좀 되는 겁니까? 네, 그 제가 생각한 거는 세 가지 문제점 또 폐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휘 보고 체계를 문란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검찰청법을 위반할 소지는 뭐냐면 검찰청법에 소속 검찰청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소속 그 검찰청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사에 대한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그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검사의 인사발령을 보면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한 대통령의 인사를 이렇게 발령을 냈는데 그거를 그 검찰총장이 그걸 바꾸는 거죠. 그냥 임의로 뭐 한 달간 중앙지검에 근무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검찰청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고 또 재판부도 그 퇴정 명령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씀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수사한 검사가 직접 그 공판정에 참석해서 공소를 유지 활동을 하면 이 수사 팀들은 해체되지 않고 존속하거든요. 그 수사 성과가 무죄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무죄에 관한 증거들은 제출을 안 하고 그 유죄의 증거만을 이렇게 제출하는 이런 그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면 수사 검사에게 이게 되돌아오니까 되돌아오죠. 그걸 막으려고. 네, 인사상 불이익과 여러 가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한 검사가 공판 유지까지 참석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빼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맞습니다. 김학의 긴급 출근 사건 최근에 문제됐던 거. 그것도 수사 단계에서 이미 그 당시 그 피의자였던 차규근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 이런 분들이 긴급 출금 사례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지금 김학의 사례처럼 긴급 출금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말하자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적 그런 위배 소지가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이런 증거들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수사팀에서 그거를 아예 자기네들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무시하는 게 맞으니까 아예 그냥 제출을 안 해버리고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그 수사팀이 고스란히 이제 공판 유지까지
하게 되니까 재판에서도 이제 그 증거를 자꾸만 배척하고 그래서 다시 그 차규근 의원 쪽에서 변호인들이 다시 그 증거를 다시 제출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무죄가 나온 거죠. 그러면 네. 이런 언론에 직무대리 검사들이 많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하죠. 언론에 보도되는 그 중요한 사건들은 다 직무대리 발령이 나고 직관으로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그 뭐 거의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사건 기소했지 않습니까? 재판 오고 예, 있죠. 사위 뭐 사위 월급도 무슨 네. 뇌물이라고 해가지고 하여튼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전주지검의 부장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했는데 그 부장검사를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했어요. 아, 지금 거기 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아마 근데 아마 이 조치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조치에 따라서 아마 또 무슨 조치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기소를 하니까 수사기록 그 방대한 수사기록을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변호인 쪽에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청을 하니까 아직 전주지검에서 안 왔다 기록이. 그러니 전주지검 가서 그거를 복사해 와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언제든지 협조를 요청하면 전주지검에 오셔서 복사를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놓고 그럼 누가 이거 공소유지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 저 부장검사 암흑의 부장검사를 직무대리 발령해서 하고 있다. 아니 그 사례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주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전주지법에 그 저기 공소장 내면 되지 왜 서울중앙지법에 내는지 그때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사실. 있었죠. 그 부분 직관은 이제 주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그렇죠. 그 논리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많이 주장을 네. 합니다. 그 직관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면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더 사건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또 범죄자를 반드시 벌할 수 있다라는 효율적이다는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은 뭐냐면 그 100명의 그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네. 오래된 법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형사소송 절차는 그렇게 신속하고 이렇게 그런 효율성이 강조되는 절차가 아니고 아니고, 예. 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판관여검사가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그 편견과 예단 없이 객관적으로 공판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유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직관의 문제점들은 그 과거에 많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왔고요. 네. 또 뭐 현실적으로 봐도 수사한 검사가 공판장에까지 나와서 그 눈을 막 이렇게 하면 그 피고인 대신 증인이 움츠려드는 것을 제가 직접 변호하면서 목격도 했고요. 형사 사건에 간단히 이야기를 이래서 하면 수사와 공판의 분리 예, 이 그게 차원으로 중요해요. 이해하는 네, 거죠. 그거를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네. 논거로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지휘 보고 체계가 문란될 수 있다는 측면은 이게 결국은 요 직무대리 발령 받은 검사는 그 공판관여 행위를 누구한테 보고를 할까요? 원소속청인 부산지검장한테 할까요? 아니면 그렇네. 중앙지검장에 할까요? 네. 또 심지어는 그 수사팀은 해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차장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게 이제 보고를 하고 네. 정작 검찰총장은 보고가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지휘 보고 체계가 문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팀은 계속 존속하면서 거기가 이제 사단이 형성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수사를 이용하는 형태로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 하나 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의 행보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보안 수사권을 주네 마네. 네, 그- 이야기가 아마 이제 그 디테일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나눈 바가 있었는데 혹시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뭔지 좀 체크가 됐어요? 정확하진 않죠 지금. 근데 뭐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실은 보안 수사권 주지 않는 방향인 것 네. 같은데 네.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그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이게 기본적인 전제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는 걸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큰 원칙엔 다들 동의하지만 경찰 수사를 그러면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보안 수사권을 오히려 검찰 개혁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히려 경찰 수사도 검찰 수사 못지않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전권 송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모든 사건을 전부 이제 검찰로 검찰에 그래서 보내는 거죠. 검찰이 스크린 한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게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주간 경향이라는 그 잡지에 제가 칼럼으로 이 부분을 써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법무부 장관 입장은 유보적이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지금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게 말고 직접 검사가 그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쟁점인데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하시겠다고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검찰청법 개정이 이제 목전에 온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이 과정에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 특검으로 가겠습니다. 참 따라가느라고 힘든데. 자, 일단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처음 보는 장면인데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깨알같이 언론 보도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은 이거 우리가 지금 준 거 아니다 해가지고 알아보고 나서 어제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 유정화 변호사를 이 영장 내용을 이제 그 언론에 흘린 어떤 주인공으로 지목을 하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통보를 했다. 지금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으로 혹시 두 분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원래 그 예전에는 사실 이 영장을 리크하는 경우는 보통 검찰이 했어요. 수사기관이. 네. 예. 왜냐하면 영장 내용이 이제 영장이라는 게 일방적인 검찰의 사실을 주장이잖아요. 뭐 공소장도 마찬가지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좋을 게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되면 사실은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수사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동력을 좀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주로 유출한 게 바로 영장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몽구 현대차 회장 비자금 사건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2006년인가. 그때도 이제 정몽구 회장의 영장 실질심사 전에 모 신문에 유출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때 그래서 검찰 내에서 그 유출자를 색출하겠다 우리가. 뭐 나중에 결과는 무슨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 영장이 이렇게 유출되는 일이 되게 드물었거든요.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유출됐지 이런 식으로 그 사본 자체가 유출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냐면 변호인 쪽에 이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변호인이 그걸 또 유출한 것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기사가 보도됐을 때 다들 의아해했죠. 근데 왜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채널 A 사건의 그 이동재 기자와 그 한동훈 검사와의 녹취록이 언론의 전문 형태로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수사기관이 이렇게 그거를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보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증거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증거 가치를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그 방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오랜 특수부 수사 경험을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봐라. 이런 별거 없다. 별거 없다. 내지는 이런 점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증거 가치를 희석화시키는 그런 전술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을 빼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주 쉬운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사건은 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등록번호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그죠? 피의자 윤 씨의 주민번호가 공개돼서 개인정보법이 이제 위반될 그런 측면 지점을 한 거예요. 과거에 영장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사실 껍데기는 잘 유출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껍데기까지 통째로 유출이 돼가지고 그 껍데기에 이제 첫 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영장 법원에 접수가 되면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신문 여부를 이게 표시하는 그 조그마한 직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칸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찍혀가지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이게 유출이 된 거다. 그러면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영장을 만질 수 있는 쪽은 법원 영장 담당이나 아니면 변호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 쪽에서 이건 변호인 유출했다.
해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되죠. 네, 이건 맞습니다. 변호사는 아닌 네, 거죠. 수사기관이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제 그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법 고객 위반. 누구에 관한 그 식별정보가 이제 대표적인 주민등록번호, 네.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이제 됐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좀 소진이 있고요. 이거 뭐 조특검이 오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수사 상황들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 그거는 내외부에 다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도 이런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어떤 단속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이 이제 그 유정화 변호사 나오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 이전부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여러 가지 그 수사 방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김계리 변호사가 뭐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이 없다든지 그 전에 박창원 총경인가요? 윤 전 대통령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당신의 그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해서 고발했는데 당신이 피해자 고발된 사람이 피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으로 이제 거부했잖아요. 조사받다가 그때 특검 쪽에서 뭐 수사방해 뭐 얘기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박창원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간 게 아니고 그 김성훈 경호차장 등 경호 쪽 사람들 체포하려고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조사 방해하고 이게 수사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묵고하지 않겠다. 계속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요건 가지고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케이. 예. 일단 이제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 경고죠. 그죠? 기선제압 단속의 메시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김건희 특검이 드디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날짜를 특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29일이고 김건희 씨에게 8월 6일 날 나오라고 했어요. 아주 일찌감치 통보를 했는데 변호사님 그 이유, 의도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기일 연기 신청 등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아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날짜는 안 되니까 그날은 그 기일 연기 신청이라든가 기일 변경 요청을 사전에 좀 차단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사이에 계획된 수사 일정에 따라서 필요한 참고인 조사도 이렇게 하리라고 또 예상을 됩니다. 그 사이에. 네. 그러면 만약에 8월 6일에 김건희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물론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영장 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네, 지금까지 봐서는 일단은 뭐 출석 여부 자체가 사실은 좀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예. 현재 뭐 예전에 그 이제 피해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 관선 변호라고 하죠. 검찰 조직 내에서 그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수사를 비호하는 대통령은 뭐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 형태라든가 이런 관선 변호 형태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이 좀 약화되고 수면 밑으로 이제 활동하지 않는 상태로 된 상태 속에서 자기가 헤쳐내야 되는 상황들이 사실은 잡혀 있어서 그래서 아플 결심 뭐 이런 얘기도 한 거죠. 개인적인 그런 건데 만약에 출석된다 하면 지금 워낙 그 수사 대상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삼부토건과 주가 조작 그다음 통일교 뭐 그 관련 그쪽 캄보디아 관련 주로 이제 그렇죠. 그런 점에 명태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사 상황들이 많아서 그 한 번의 출석 요구를 통해서 피해자 신문을 통해서 그걸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 일정에 따라서 그 복수에 뭐 몇 차례 신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됩니다. 현재 스타일로 봐서는 그 현재 그 민특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필요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맞춰지면 또 일정이 12월 초순에는 종료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특검은 11월에 종료돼야 되고 필요한 수사를 생각하면 이제는 국민들도 이제 신병 확보를 많이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죠. 그래서 신병 확보들을 조금 속도를 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지금 16개잖아요. 16개. 그러니까 16개를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일괄 기소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한두 개 혐의에 대해서 먼저 해서 영장을 치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수사, 추가 기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조특검이 그렇게 하고 있죠. 외환죄 부분은 영장 청구를 안 했지 않습니까? 대란 특검 이렇게 가고 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그 이렇게
수사의 가닥을 좀 잡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저 관련해서 좀 수사가 진척되는 모양인데 관저 공사 사실 이게 그 보면은 김건희 씨의 그 직권남용의 공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저 공사 이건 전부 경호처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관저 공사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감사 결과를 보면은 그 21g이라는 그 김건희 씨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업체 거기가 사실상 관저공사를 지휘했죠. 모든 것들을 하청을 거기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심지어 그 대통령실인가요? 거기서 관저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현지에 가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어차피 여기 21g이 알아서 하니까 현지에 올 필요 없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21g이 그 관저공사를 주도하는데 그러면 그 관저공사를 누가 경호처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걸 누가 그러면 21g을 그 하도록 지휘했겠냐. 그렇죠. 당연히 김건희 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저 지금 수사 내용에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저 건 가지고 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1순위가 그 건이라고 그게 보세요? 오히려 확실하니까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나 또 감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마 뭐 협조 요청을 받든지 압수수색을 해서 그 자료를 받게 되면 그 직권남용 범죄 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보는 사람들도. 그래서 일단 그 혐의부터 적용할 예, 그러면 없다. 그거는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칠 때 빠른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방대하잖아요. 지금 뭐 누구죠? 집사 게이트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상당히 또 추가적으로 이것도 확인할 게 많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춘재 위원의 말씀대로라면 그 경호처에서 21g이라고 하는 업체를 픽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했다. 예. 이미 감사원 결과에 그게 21g이 선정되는 과정이 김 씨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미 감사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나서 나오는 감사원 쪽에 나온 얘기가 이제 관저 여기 보니까 신고 안 된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 스크린 골프장, 그다음에 개 수영장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신고가 안 된 분명히 공사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신고가 안 된 대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그런 이제 이른바 그때 호화 시설이라고 그렇죠.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시설이 있다. 이런 얘기가 감사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그 김건희 특검이 좀 더 치고 들어가면 그 부분 쉽게 될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근본적으로 이제 뭐 시간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범죄 정점에 있는 김건희 모녀에 대한 신속한 엄정한 구속 수사들을 이제 요청하고 그것들이 다른 관련 참고인들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진술을 받아내는데 좋은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항상 또 염려되는 것들은 지금 중앙지검 그 영장 전담부가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집사를 내는 김모 씨는 압수수색영장 기각됐죠. 그럼 이건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최성병 특검에서 드작사령관 김용대, 그다음에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전부 다 지금 기각됐죠. 김용대는 저 내란 특검. 김용대는 내란 특검이 되는 거고, 최상병이 이제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기각 사례가 많아요. 네, 많습니다. 일단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고 대표에 대한 공성법 위반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법관 내부 사회도 이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사무분담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영장 전담하고 부패 뭐 선거 관련 형사 재판은 특별히 대법원장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 옛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 이 사무분담이 물론 이제 법원장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수석부장이 안을 짜고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장이 짜긴 하지만 그 법원장을 그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판사들로 영장전담 판사가 구성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의 엄중함과 이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점들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은 다 뭐 유죄
유죄 판결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들이 그렇죠. 증거인멸 염려도 있고 도망 염려가 있으면 발부하는 것인데 네. 왜 갑자기 통상의 사건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렇게 수사를 그러니까요. 이렇게 꺾는지 수사 진행을 방해한다라고까지 평가를 받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통상대로 압수수색영장 그 심사 구속영장 발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특검 입장에서도 예전에 조특검 막 그 PPT를 굉장히 100페이지가 네, 넘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나머지 특검들도 그 압수수색의 필요성,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많이 준비하셔서 판사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그렇죠. 또 필요하죠. 물리적으로. 그 작업들이. 그러니까 좀 특검별로 정리를 하면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무회의 일단 이거를 가지고 네, 일단 그거, 먼저 이제 구속영장 쳤고 기소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외환죄에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 수사는 뭐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 수사는 이제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인 것 같아요. 이제 개별 한덕수. 수사. 예, 그렇죠. 한덕수. 검찰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할까요? 그거는 좀 시간이 좀 뒤로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인데 아직 얘기 안 나온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그런 행위들은 고발도 돼 있고 해가지고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죠. 그렇죠. 예, 그럼 그러면 그럼 이제 김건희 특검은 네. 조금 전에 이춘재 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관저공사 예, 그런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아마 1호가 이게 될 거라고 그 다음 네, 저는. 수순은 뭐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는 워낙 많아서 워낙 그래요. 많아서 사실 워낙 지금- 많아서 통일교 그 부분도 좀 그 캄보디아 ODA 그 부분도 사실 예,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면 상당히 심각하던데. 뭐 지금 압수수색 실시하고 이런 걸 보면 대충 경로가 좀 잡힙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네, 답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그 조특검 문제 검찰 그 관련 수사 관련해서 조금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제가 특검이었다면 벌써 심우정 검찰총장 등 이렇게 수사를 좀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출석 요구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으로도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렇죠. 비아폰을 왜 소지했는지 그 선거 관련 왜 대검 검사들이 왜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네. 이렇게 내란 혐의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이거는 그 조특검의 어떤 수사 의지 공정성을 그 하는 바로미터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지점들은 그 현재로 생각을 하면 그 파견된 검사들은 조특검을 비롯해서 그 예전에 다 이렇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근데 또 그렇게 또 사건의 그 실제대로 이렇게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그 그렇죠. 지금 일단 이춘재 위원 전망대로 1호가 그 관저공사건 네, 직권남용 그거는, 부분에 네. 대해서 김건희 씨 그러니까 수사라고 하는데 그 다음 수순은 뭐라고 보세요? 지금 영장 관련해서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통일교 그 지금 ODA 부분 요즘 많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알선수재 비슷하게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양은 그 방대하긴 하지만 그 다음 수순으로 이제 신병을 만약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좀 치고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이게- 관건은 예. 목걸이오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오고 네. 샤넬백을 네, 실물을 목걸이.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이게 영수증만 관건은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뭐 보여요? 예. 아니 근데 영수증, 영수증은 샀다라는 증빙 자료지 김건희 건 안 씨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증빙 자료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줬다는 진술은 있으니까. 진술은 있는데 네. 근데 중간에 건진법사가 아니,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으니 지금 뭐는 얘기지? 예전에 뇌물 사건들 이제 수사하는 거 보면은 꼭 그 뇌물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아 저건 줬다고 볼 만한 그런 진술들이 있으면 예 그리고 이제 여긴 또 진술의 신빙성만 있다면 네. 인정이 됩니까? 네, 그 뭐 살인 사건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네, 그렇죠. 뇌물은 뇌물 공여자, 뭐 네. 배임 증제든 네. 뇌물 공여자하고 공여자의 자백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긴 하죠. 그 자백, 그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보느냐. 요거는 이제 그걸 구입하고 이 과정에 그
그 피해자 김 씨를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까지는 다 그 소명이 된 거죠. 심지어 영수증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온 통일교 거죠. 쪽에서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그 윤모 씨가 공여자인데 윤모 씨가 김건희 씨한테 직접 줬으면 지금 그 말씀들이 다 성립이 되는데 네. 건진법사한테 준 거니까. 네네 중간에 뭐 건진법사는 잃어버렸고 전달 안 했다고 지금 뭐 배달 이렇게 사고라고까지 또 이렇게 하고 변명하고 있으니 있죠. 네. 이걸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러네요. 그게 특검이 그걸 넘느냐가 이제 그 예, 이제 그러겠죠. 관전 포인트가 네, 되는 그 거겠죠.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범죄의 정점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그 구속도 여러 가지 수사 기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VIP 경로라고 하는 어떤 어쩌면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거의 이제 규명이 된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러면 양날개 구명 로비하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사건을 왜곡시켰는가 그 경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김계환 전 사령관 아까 이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좀 되게 고약한 게 이게 말을 바꾼 건데요, 그죠? 국민들을 그동안 속이고 그래서 증거인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논리가 봤을 없거든요. 때. 기록사 이거 증거를 많이 확보해서 인멸 가능성이 네.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볼 때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네, 거죠. 아까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역장 전담 판사들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한 기준을 그래요. 나름 적용하는 듯한 느낌이 네, 뭐 있어요. 예상되면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 주가 조작 부분은 물적 증거들이 다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영장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이제 꼭 확실하게 소명된 사건들을 해서 이제 곧 뭐 구속영장이 진행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네. 반면에 또 기업인들 관련해서는 이 변호인들의 활동들이 상당히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내란 그렇죠, 특검과 달리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의 김건희 뭐 특검 같은 회장들 경우. 김건희 특검에는 해서 음. 이른바 그 수사 및 그 재판 실무 경험이 있는 유력한 변호사들이 뭐 대형 로펌 포함해서 많이 그렇죠. 아주 상당한 수사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의견서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구속영장 신문 단계에서도 상당히 논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그 김건희 특검은 또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들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잘 돌파해내시라고 봅니다. 특검의 그림자로 속칭 장이 선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네. 장이 선거잖아요 지금. 네, 네. 오, 로펌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런 입장도 내란 특검은 뭐 어렵겠지만 예. 김건희 특검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박정원 대령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인터뷰인데 네. 그분도 뭐 최상병 건 관련해서 뭐 저기 김장원 목사인가요? 기독교계 그러니까, 인사나 네.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이 나올 줄은 자신도 전혀 뭐 예상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한 거 아니냐 최상병 건 같은 경우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압수영장이 쉽게 나왔어요. 그 네, 네. 두 분 목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김정한 목사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러니까요. 기독교계 원로 아닙니까? 원로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좀 진척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추정이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통신 기록을 기초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그 아까 보안 수사 직접 보안 수사 요구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개정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검사가 직접 보안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 제기할 때 보안 수사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없습니다. 네. 다만 그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 내에 여전히 수사 부서와 수사 인력이 남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은 그 끊임없이 그 권한을 확대하려고 할 겁니다. 예전에 검찰청법의 등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야,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 수사 권한들을 확대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검찰청법 개혁은 그 결국은 그 역사적 경험 속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직접 보안 수사를 그 검사가 하는 것은 그 개혁에 역행하고 후퇴시키는 점이란 점들을 말씀드리고요. 저의 의견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 아마 검찰 개혁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덧붙이실 말씀 없고 이춘재 의원님은 참 그 지난주에 이게 참 저희도 이게 황당한던데 이게 지난주에 그 대전에서 공판이 좀 중요한 사건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어떤 거요? 통계 조작, 부동산 예, 통계 예. 조작이라는 그 사건. 그야말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할 때부터 문제가 많은 그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감사 결과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소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를 조작했다. 조작이라고 그래서 그러죠. 조작. 예, 국기문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난주에 재판에서는 이제
그게 원래 지금 감사 단계에서부터 그 뭐라 그러죠? 표적 감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원 사람들한테 진술을 강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니까 검찰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통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문재인 정권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꼭 이게 조작이라고 우리가 주장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법정에서 앞으로 이걸 수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당시에 언론 보도에서 그 TV 조선에 대한 심사평가 점수를 조작하였다라고 공소장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언론 보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변호하면서 이거는 이 공소장은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점수 수정으로 공소장 정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거를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재판부도 그 공판 조서에 기재돼 있어요. 그거는 그 조작 그러고 나서 현재 공판관여 검사들은 조작이란 말을 안 써요. 수정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좀 연상이 되네요. 변호사가 언론 제기한 것도 플레이죠. 안 한 건데 검찰 스스로 지금 수정으로 바꾸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기소를 왜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공소 기각이나 뭐 이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지금. 당시 윤석열 정부가 각 국가기관을 망치는 행위 중에 하나죠. 결국 감사원이라든가 동원해서. 또 금감원 특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검사들이 특사경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인 지위를 다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원을 통해서 국가기관, 언론 장악 또 내지는 정부 기관들 뭐 인권위 뭐 헌재도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 행위들을 쭉 해온 거죠. 전체적인 총체적인 평가도 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